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이제 수업을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죠. 오늘이 지금 5월 20일 고3 학생들이 이제 등교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등교를 해 있고요. 지금 위층에서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강의, 현장 수업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이제 별도의 공간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날이 아니란 만큼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마스크를 써봤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서 이러고 또 40분, 50분을 강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2주 뒤에는 만날 수 있게 되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모습으로라도 학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좋은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스스로도 마음도 좀 편해지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마스크 쓴 모습으로 만나게 될 거라는 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항일 의병운동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 항일 의병운동과 의열투쟁 관련해서는 최근이었죠.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이제 상당히 큰 흥행을 이루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되었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어요. 선생님이 1화과 2화까지 보다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직업병 같은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제 시대극이라든지 사극에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면 보다가 이제 도무지 볼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 보는 경향이 좀 있는데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초반에 1, 2화에서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 분위기에 너무 안 맞는 내용들, 시대적인 상황하고 너무 안 맞는 내용들. 그러다가 그래서 안 보고 있었는데 이제 다 본 제 주변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다 본 선생님들이 이제 역사 전공했던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너무 괜찮았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교과서 114쪽에 있는 맥킨지라는 외국 신문 기자가 의병들을 인터뷰했던 내용을 그 드라마에서 재현을 한 측면이 있는데 선생님도 그 클립은 봤거든요. 그 장면. 되게 뭔가 우리 이렇게 마음을 끌어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솟구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걸 되게 재현을 하면서 뭐 평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드라마가 이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16부작을 끌어왔던 거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항일의병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무언가 끌어오르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분명히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죠. 그럼 그 끌어오르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도대체 어떤 감정이고 그런 게 왜 우리한테 생기게 되는지를. 오늘은 이 항일의병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잖아요. 앞에 것도 다 그렇긴 하지만 되게 단순화시켜서 도식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요. 이 항일의병운동이 그리고 의열투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에 조금 장황하긴 하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항일의병운동과 의열투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선 항일의병운동 같은 경우는 크게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을미의병,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으로 구분을 하죠. 자, 각각의 중요한 포인트들은 선생님이 지금 형광펜으로 벌써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의병들을 구분하는 기준점,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의병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중점적으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수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 한번 확인을 미리 좀 해보시면요.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정척사 사상에 바탕을 둔 유생층이 주도했던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국권 회복 운동의 성격이 상당히 강합니다. 배경 보시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1905년 이후의 일이겠죠. 자, 그리고 이 을사의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그 다음에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해산군인들이 기존의 의병에 참여를 하면서 의병의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 세 단계 구분 잘 해놓으시면 사실 오늘 항일의병 운동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은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런 항일의병 운동 말고도 개별적인 투쟁, 개별적인 어떻게 보면 항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일반적으로는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우리 다들 알고 있는 인물이 있죠. 맨 마지막에 있는 안중근 같은 경우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을미의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배경이 나와 있지만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 의해서 시해당한 을미사병과 그 이후에 진행된 을미개혁 도중에 시행되었던 단발령, 이게 강제로 시행되면서 반일 감정이 폭발한 결과 나타나게 된 의병입니다. 을미사병 같은 경우는 나라의 국모가 일본인의 손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었고, 그다음 단발령 같은 경우도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가지고 부모가 우리에게 준 신체를 잘 지키는 것을 유교 윤리의 핵심
시민 효의 실천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윤리의식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 문제를 건드린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의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었고, 그 결과 일어났던 의병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위정척사 사상에 바탕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 위정척사 사상 같은 경우는 옳은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악한 것이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리학적인 윤리질서, 사회질서 외의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한 보수적인 다양한 운동들 같은 경우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 초반부에 이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을 정리를 했었고요. 지금 선생님이 그거 정리된 표도 지금 화면에 제시를 해놨죠. 이 위정척사 운동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마지막 불꽃이 여기 나와 있는 을미의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위정척사 사상의 바탕을 둔 유생층들이 주도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옆에 나와 있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이어지는 이 위정척사 운동의 흐름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 중요 포인트, 배경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대응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전개를 보시면요. 이 유생층들이 중심이 돼서 특히 각 지역의 명망 높은 유생들, 명망 높은 양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경문을 선포를 하고 그 경문에 동감하는 수많은 농민이나 포수들, 그리고 심지어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 이게 95년이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진압된 지 얼마 안 된 시점들이잖아요. 이 동학농민군 자녀 세력들이 참여를 하면서 대규모의 의병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병이 1895년에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자 당연히 일본군들은 한성이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 같은 경우는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이제 파병이 되겠죠. 자, 그 틈을 타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죠. 그게 뭐다? 아관파천입니다. 요거는 몇 년이었죠? 1896년이었죠. 1896년 2월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탈출을 한 이후에 고종은 그 즉시 기존의 친일 내각을 해산시키고 기존에 있던 단발령을 철회합니다. 자, 그리고 의병들에게 뭘 명령한다? 해산을 명령하게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해서 조칙에 설명이 나와 있죠. 이 의병 해산 조칙이 발표가 되면서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뭐 하게 된다? 해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왕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이 을미의병, 특히 위정척사 사상의 바탕을 둔 유생층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국왕의 명령이 있자 그 즉시 거의 대부분의 의병들이 해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관파천 설명을 할 때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고종이 이 을미의병에 참여했던 유생들을 뒤에서 좀 뭐랄까 부추겼다라는 표현 좀 그런데 뒤에서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게 만들었다라는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증거 자료들이 조금씩 남아있기는 합니다. 물론 모든 의병들이, 이 당시 모든 을미의병들이 고종의 뜻을 받들어서 일어났던 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런 상호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났었다라는 건 우리가 기억을 해두면 좀 좋겠죠. 이 아관파천 즈음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다는 거. 자,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해산 조칙에 동의했던 건 아닐 거예요. 특히 여기 참여한 인물들 보면 농민이나 포수들, 특히 동학농민군의 자녀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유생들의 경문에 동조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 당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라든지 정치적 침략 이런 것들에 불만이 있어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의병 부대가 해산된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단체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활빈당과 영학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영학당 조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학농민군 자녀 세력들이 중심이 된 건데요. 이 이름이 영학당인 이유는 뭐냐면 영국의 학문을 추종하는 무리라고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포장을 했던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러니까 외세잖아요. 외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포장을 하고자 했던 거죠. 자기들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이런 영학당 조직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이 활빈당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요. 1900년대 초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상당히 큰 활동들을 했던 부대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홍길동전에 나오는 그 활빈당 있잖아요. 그 활빈당을 모티브로 삼아서 자기들의 활동을 선전을 했던 거죠. 자, 그 활빈당의 활동을 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있죠. 활빈당의 활동을 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요구사항들을 보면 그 당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공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쌀 유출 문제라든지, 외국 상인들로 인한 상권의 침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토지 문제, 그리고 위에 방공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물가 문제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철도가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침략에 활용되는 문제들, 이런 거에 상당히 큰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했던 조직이 바로 어디였다? 활빈당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1900년대 초까지 남부지방에서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1905년 즈음에, 1904년에서 5년 즈음에 새롭게 다시 한번 의병이 등장을 하죠. 그게 무슨 의병? 요 을사의병이 됩니다. 이들이 이후 을사의병에 대부분 합류하게 된다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즉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해산 조직을 통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의병이 해산이 됐던 거예요. 1단계의 의병이 어떻게 보면 종료가 된 거죠. 근데 이 종료되었던 흐름이 2단계 을사의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이 활빈당이라든지 영악당의 활동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계 을미의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항일의병 2단계 우리 을사의병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배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체결당한 조약, 을사늑약이 체결되면서 여기에 분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게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이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위정척사 사상의 바탕을 두었던 을미의병과는 좀 다르게 국권의 회복, 즉 국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주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대를 이루었고 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생겨난 의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국권 회복 운동의 성격을 갖냐? 이 을사늑약 자체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타개하기 위해서 무기를 든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자, 이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3명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민종식 같은 경우는 전직 관리 출신이었고 최익경 같은 경우는 계속 이름이 언급이 됐던 인물이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지방에서 상당히 명망 높은 유생으로 활동했던 사람인데 물론 전직 관리이기도 했지만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직에서 물러난 지 좀 오래돼서 유생으로 우리가 분리를 하는데요. 이 최익형 같은 인물들, 즉 양반 유생층들이 계속 주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 을사의병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이름만 봐도 평민임을 알 수 있는 신돌석 같은 평민 출신 의병장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서 을미의병 당시에도 수많은 평민들이 이 의병 활동에 참여를 하긴 했지만 이 신돌석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신돌석, 즉 평민 출신들이 주도가 돼서 의병 부대 자체를 꾸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평민들도 주도적으로 의병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의 가장 큰 차이점 뭐다?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 신돌석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신돌석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의병 부대들 중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활동의 형태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 유격전의 형태를 띄었다는 것. 이 유격전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는 게릴라전이라고 요새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소규모의 부대가 기습이나 교란, 파괴 활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군에 비해서 당연히 이 의병부대 같은 경우는 전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측면 그리고 무기, 체계 같은 것들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병들이 가장 그럼 일본에 비해서 우위에 서 있었던 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형지물 같은 것들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지형지문을 제대로 이용을 해서 유격전을 펼치는데 특히 여기 나오는 신돌석 같은 평민 의병장들이 상당히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게 1905년에 등장한 을사의병인 거죠. 이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905년, 1906년, 1907년까지도 이어지고요. 이 1907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 의병의 성격이 또다시 한번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게 된 우리가 의병을 세 번째 나와 있는 정미의병이라고 보통 구분을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을사의병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해산된 군인이 참여하면서 그 의병의 성격이 조금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때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무슨 의병이라고 부른다? 정미의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3단계가 되겠죠. 자, 그럼 그 3단계 정미의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배경은 당시 1907년에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가 그 특사의 어떻게 보면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군사적인 위협을 당했던, 그러니까 협박을 당했던 고종이 결국엔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퇴위당하죠. 이 강제 퇴위 사건과 함께 벌어졌던 군대 해산이 새롭게 의병의 성격을 변화하는 데 큰 영향을 주면서 우리가 이걸 3단계 정미의병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당연히 해산된 이후에 뭐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고향에 낙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겠지만 지방으로 흩어졌던 이 해산 군인들 중에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다? 의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해산 군인들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던 대한제국이 광무개혁 과정에서 정말 중점을 두고 키워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병에 참여를 하면서 기존의 의병의 조직력이라든지 전투력이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체계적인 저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분을 좀 하자라는 거죠. 1905년의 을사의병과는.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전국적인 의병, 뭐가 펼쳐지게 된다? 전쟁으로 발전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즈음이 되면 최초의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을 둔 유생층들이 주도했던 이 의병 활동이라는 게 뭐 중심으로 또 변화하기 시작을 한다? 평민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중심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왜냐하면 각 지역에 가장 명망 높은 의병 부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지역의 이름이 유명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유명한 유생들이 이끄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그 외에 소규모 부대들이 평민들을 중심으로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지면서 유격전 활동을 통해서 일본군들을 괴롭혔던 게 바로 이 시기 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병이 어떻게 보면 흐름 같은 게 전국으로 확산이 쫙 되면서 많은 의병 부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115쪽에 있는 도표거든요. 선생님이 이 도표도 지금 화면에 같이 띄워놨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 유생 양반들 뿐만이 아니라 농민이나 사병, 그 다음에 화적, 포수, 광부 같이 일반 평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인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점점 더 평민 출신의 의병장들이 늘어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수많은 의병 부대장들이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저 힘센, 저 거대한 일본과 한번 제대로 맞서보지 않겠냐라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 결과 의병의 연합부대가 편성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13도 창의군입니다. 요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는 1907년 이후에 이제 1907년 말에 이제 편성이 되는데요. 이인영이라는 당시 유명했던 유생을 중심으로 총대장으로 결성되었던 조직입니다. 이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둘 게 뭐가 있냐면 결성된 직후에 자신들을 기억을 해둡시다. 국제공법상 교전단체, 전쟁을 벌이는 단체로 인정해달라고 각국 공사관에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국제공법이라는 게 뭐는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죠. 즉, 국제관계에서 이런 식의 기본적인 규칙을 우리가 공통으로 지키자라는 게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규범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걸 우리가 국제공법이라고 보통 번역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로는 국제법이 되는 거고요. 자, 왜 그럼 이 국제공법상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단체로 13도 창의군은 각국 영사관에 요청을 했을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그냥 이 정규부대는 아닌 거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정규부대가 아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본 침략이라는 불법성에 맞서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정당한 단체라는 걸 선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의 투쟁, 우리의 전쟁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동조를 해달라는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즉,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1860년대 그리고 70년대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게 되잖아요. 1876년에 개항을 하고 나서 이미 시절이 거의 30여 년이 지나왔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양반 유생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었는데요. 이 양반 유생들조차 이 시기 즈음이 되면 국제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 눈을 뜨기 시작을 했다는, 눈에 이미 떴다라는 걸 요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생각들이 변화를 해온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걸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럼 돌아오면요. 이 13도 창의군 같은 경우는 국제공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했죠. 이게 어찌 보면 13도 창의군이 갖고 있던 그 당시 사회의 변화, 그다음에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13도 창의군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이인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양반 출신 의병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에 참여했던 의병장들은 이 이인영을 포함해서 전부 다 양반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민 의병장들은 이 13도 창의군의 주력 부대로 참여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아직도 이 13도 창의군을 주도했던 양반 유생들이 갖고 있던 신분제적인 어떻게 보면 인식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는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인영 같은 경우는 이 13도 창의군이 상당히 공을 들였던 이 서울 진공작전, 한성을 장악해보자라는 작전, 이 펼쳐지기 직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당연히 유생으로서 성리학적인 어떻게 보면 효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3년상을 치러야 되잖아요. 상주로서. 그 상주로서 3년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총대장이 서울 진공작전 직전에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의 한계, 사회의 한계를 또 보여주는 측면이 있겠죠. 그 결과 추진되었던 이 서울 진공작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일본군의 공격으로 뭐하게 된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3도 창의군이라는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연합부대를 통한 의병작전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 13도 창의군이 꽤 규모가 크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본군에 비해서는 사실 군사적인 열세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서울진공작전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합니다. 배경이기도 하고 뭐 이인영이란 총대장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분명히 무리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이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고 이 시도 이후에 당연히 23도 창의군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규모의 이제 의병 부대가 조직되는 건 쉽지가 않아지지만 이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뒤에도 의병은 전국 각지에서 끈질긴 투쟁을 이어가면서 일본군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줍니다. 우리가 1905년 사실상 일사늑약을 통해서 일본의 보호국이 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날이 눈앞에 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을 거예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식민지가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그리고 대한제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여론을 만들고 싶었을 텐데 그걸 만들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배경이 이런 의병 활동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제국에 와 있는 여러 이제 외국 언론들이 지금 이 대한제국 내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걸 또 선전을 했을 테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촉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국에서 활동하던 특히 이 당시 의병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호남 지역. 우리 예전에 한번 지도 보여주고 호남이라고 부르는 지역이 전라도 지역이라는 걸 확인을 했었죠. 그 전라도 호남 지역에 수많은 의병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집중적으로 이 호남 지역을 완전히 포위하고 섬멸하는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언제? 1909년이에요. 자,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 결과 수많은 의병들이 체포되고 다수의 의병들이 순국을 하면서 결국엔 한반도 내에서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살아남은 일부 이제 의병들 같은 경우는 간도라든지 연해주와 같이 한반도에서 가깝지만 그리고 한반도에 살았던 수많은 한민족들이 건너가서 살았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력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간도와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무장 독립투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물론 일부는 국내에서 계속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1910년대까지도 최후의 의병장들이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 이 남한대토벌 작전 이후의 흐름은 이 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간도 지역에 그 당시에 이 의병 흐름과는 다르게 또 이 독립군 투쟁을 준비하던 단체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였냐면 신민회였습니다. 이 신민회가 이 당시에 이 간도, 즉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1900년대 후반부터 하고 1910년대 꾸준하게 이어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간도나 만주 지역으로 건너온 의병들이 여기에 합류를 하면서 두 흐름이 또 만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을미의병에서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까지 이어지는 항일의병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항일의병운동과 관련해서는 지도로 117쪽에 상당히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지도도 꼭 참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끝까지 한반도 국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이렇게 의병 조직을 만들어서 군사적인 충돌하는 거 말고 대한제국의 국권 침탈과 관련된 인물들을 직접 응징하려는 의거도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열투쟁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학습지를 보면 나철 5기호, 그 다음에 장인환, 전명훈,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권 침탈과 관련된 인물, 즉 친일파라든지 아니면 일본 고위 관료들을 직접 응징하려는 개인적인 차원의 아니면 소규모 조직 차원의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 교과서 내용이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수업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가 됐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의열투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든 자기들의 활동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당하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내가 활동하는 이 의병부대가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병에 가담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 파트를 배우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생각해야 될 건 이 내용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병이라든지 의열투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왜 일본에 맞서 싸웠을까? 일본이라서? 일본은 우리나라랑 맨날 적대했으니까. 아니면 일본인은 싫어하니까. 이런 이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예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완전히 100% 맞는 말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왜 싸워야 하는지, 내가 이 지금 투쟁에 왜 참여해야 하는지 자기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는 위정척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생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의병들은 그런 유생들처럼 자기의 논리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일반 농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 활동이라든지 의열 활동에 목숨을 어떻게 보면 바쳤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당시의 상황이라는 게 불이했기 때문인 거예요. 최소한 적어도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걸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끼고 이해하고 참을 수 없었던 감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쥐고 의병이라든지 의열 활동에 참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교과서 114쪽에 있는 도입 부분에 있는 이제 맥킨지라는 외국 기자가 의병을 인터뷰한 내용이 있잖아요. 이 의병이 인터뷰한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명한데요. 선생님은 여기서 이 의병의 인터뷰에서 이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잘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를 해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의병에 참여를 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일본에 대한 반감,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를 경제적으로 침략하고 정치적으로 침탈한 그리고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던 것들 때문에 분노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어떻게 보면 인민으로서 살 수 있을 그런 자유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항기라든지 전근대사 특히 식민지 시기를 공부를 하다 보면 반일 감정이 되게 솟구치는 경우들이 많죠. 워낙에 일본이 악행들을 많이 저지르니까. 그런 반일 감정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반일 감정을 우리가 갖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그냥 일본이 나빠서 일본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탄압하는 존재가 일본이었다는 게 이 당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데 가져야 할 어찌 보면 올바른 인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선생님도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요. 인류 보편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항일 의병이라든지 아니면 식민지, 반식민지 투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려를 해봐야만 우리가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나서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독재 정치를 이어나갔을 때 저항을 했던 민주화 운동, 그런 흐름들도 이 앞서 있었던 독립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있었던 항일의병의 투쟁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엔 좀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좀 해볼 파트가 요 항일의병 파트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3단계로 구분을 하고 그 시기에 특징들만 우리가 잘 살펴보면 되니까. 하지만 왜 우리가 이런 항일의병을 공부할 때면 뭔가 이렇게 불끈불끈 솟구쳐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좀 이렇게 장황하게 어려운 말들을 좀 했는데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 나중에 한번 토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학습지에 있는 생각 키우기 지금 마지막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었죠.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자료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각각 찾아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의미의병 같은 경우는 국모의 원수, 즉 의미사변을 얘기하는 거고 머리를 깎이시고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단발령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을사의병 같은 경우는 하룻밤 사이에 종이 조각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여 라는 건 을사늑약을 강요했다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정미의병 같은 경우는 군대 해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황제의 자리까지 빼앗아 이를 선이라 거짓으로 말하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고종의 퇴위 그리고 그에 이어진 군대 해산이 정미의병으로의 어떻게 보면 변화에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이 문제는 그냥 선생님이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학습지에서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인데 그걸 사료로 살펴보는 측면만 우리가 그러니까 사료를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요. 자, 과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시기 의병운동은 위정척사를 넘어 점차 국권회복운동의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라고 114쪽 13번째 줄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자, 이 문장의 유의에서 위정척사라는 개념과 그럼 국권회복운동이라는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을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서 풀어 설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선생님이 만약 이걸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위정척사가 추구했던 바와 국권회복이 추구했던 바가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본에 맞서 싸운다는 건 똑같은데 도대체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뭘까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요 문제 과제로 제출해 줄 테니까 요거 오늘은 풀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짜로 수업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